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니 빌라브 감독의 영화 듄을 통해 영화 속의 공간과 건축 그리고 여러가지 상징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장엄한 스페이스 오페라에서는 창의적인 세계관과 설정들이 우리의 흥미를 끄는데요. 이들은 어디서 비롯되었을지 그 영감과 상상의 기원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죠. 영화 듄의 원작은 미국의 작가 프랭크 패트릭 허버트가 1965년 출간한 SF 소설 듄을 원작으로 합니다. 소설은 2만 년 이상의 먼 미래를 배경으로 기계와 인공지능을 상대로 인류가 벌인 가상의 전쟁, 버틀레리안 지하드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요. 기술에 의해 잠식되어가는 인류의 위기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점에서는 산업화 시대의 기계 파괴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의 영향을 유추할 수 있고, 아랍어로 고투 또는 분투를 뜻하며 단순하게는 성전이라고도 알려진 지하드라는 단어를 통해 이 가상의 전쟁이 종교적인 의미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원작이 집필된 지 반세기 이상 지난 현 시점,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버틀레리안 지하드의 배경 설정과 밀접한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영화 듄의 주요 배경은 버틀레리안 지하드 이후로도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 이 성전에서 활약했던 세 개의 가문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황실로서 재위를 이어가고 있는 코리노 가문, 많은 귀족들의 존경을 받는 가문이자 주인공 폴이 속해 있기도 한 아트레이데스 가문, 그리고 작품상 악역을 맡고 있는 하코넨 가문이 이 세 가문입니다. 아트레이데스 가문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트레우스 가문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신화상 아트레우스 가문이 최강의 가문이면서도 엄청난 기행을 보이기도 하는 파란만장한 가문인 만큼 어떤 설정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더 익숙할 유사성은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원작인 얼음과 불의 노래에 등장하는 스타크 가문에 있는데요. 신실한 충성으로 황제의 명에 따르다가 그들의 인기에 질투를 느낀 황제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는 스타크 가문의 설정은 사실 듄의 아트레이데스 가문에서 따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모성은 칼라단으로 영화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바다로 가득한 행성입니다. 칼라단의 모델은 캐나다 해안 지역으로 쾌적하고 풍부한 식재, 그리고 풍부한 수공간을 특징으로 합니다. 영화의 초반부에 그려지는 스페이스포트, 폴의 트레이닝룸 등을 통해 칼라단에서의 건축을 엿볼 수 있는데요. 쾌적한 지역에 어울리는 포근하고 부드러운 질감, 많은 조명과 장식들이 보이고 주요 공간은 주로 원형에 가까운 팔각형 천장으로 중심성을 강조하는 고대나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과 같은 인상을 줍니다. 실내는 돌벽, 격자 창문, 목재 바닥과 페르시안 러그 등 장인들이 만들었음직한 요소들을 배치함으로써 자연 재료와 인간의 손길이 풍요로운 지역적 특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영화의 모든 공간 중 칼라단의 건물만이 유일하게 창문이라고 불릴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독한 환경의 다른 행성들과는 달리 칼라단의 건축은 크고 얇은 창을 통해 외부의 쾌적한 태양광과 산소를 얻고 있는 것이겠죠. 하코넨은 작품상 비교적 명확한 악역으로 그려지는 가문인데요. 하코넨은 한때 나치에 편승했던 핀란드의 성씨로 전체적으로 가문의 모델 역시 나치라고 원작자가 직접 밝혔습니다. 하코넨의 군복 디자인 역시 이런 설정에 따라 나치 독일의 친위대인 슈추슈타페를 참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문의 수장은 블라디미르라는 러시아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명백한 적국으로는 나치를 꼽으면서도 냉전시대 소련과의 미묘한 신경전을 하던 미국의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설정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를 연상시키기 때문인지 하코넨의 모성인 기에디 프라임은 원작에서는 붉은색으로 그려졌는데요. 설정에 대한 과학적 추론을 토대로 2021년 개봉한 영화판 듄에서는 푸른 회색의 행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에디 프라임은 빛이 잘 들지 않을 만큼 대기가 오염된 차가운 공업 행성으로 공장으로부터 발생한 폐수 웅덩이, 광합성이 어려울 만큼 어둡고 뿌연 대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환경 탓에 하코넨 사람들은 피부가 희고 또 머리카락이 없다는 설정도 추가되었습니다.
기에디 프라임의 건축은 차갑고 어두우면서도 위험이 있게 그려집니다. 모든 공간은 명확한 대칭으로 공산주의나 독재 정권에서 주로 보이는 정적이고 위압적인 공간들을 보여줍니다. 좁고 높은 계구부나 높게 솟은 금속 기둥들은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주류의 세계관에서 주로 야만적으로 그려지는 게르만의 양식인 고딕 건축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혹독하고 권위적인 행성답게 실내에는 왕좌를 제외하면 가구가 거의 없으며 자연광은 일절 없이 왕좌를 비추는 스팟라이트만이 강조되어 가문의 수직적인 위계 질서와 소통 체계를 공간적인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퍼렇게 일렁이는 이 행성의 공간들이 냉전시대 소련의 시베리아를 바라보던 미국인의 시각처럼 느껴지는 것은 지나친 상상일까요? 듄이라는 작품을 이야기할 때 아라키스 행성은 모든 주요 사건의 무대가 되는 장소입니다. 작가 허버트가 실제로 경험한 미국 서부 해안선의 오레곤 사막에서의 삶은 아라키스 사막의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태평양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모래를 흩뿌리며 거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던 해안선 마을의 모습은 아라키스의 혹독한 환경 설정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라키스는 섭씨 45도에서 70도 정도의 뜨겁고 건조한 기후로 습도 대비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온도를 연구한 생존 한계 온도를 대입해보면 생존의 경계를 오락가락할 정도로 혹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듄 세계관의 주요 가문들은 이 아라키스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스파이스라는 가상의 자원을 우주에서 유일하게 이 행성에서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척박하지만 중요한 자원이 매장된 땅,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침략하는 외부 세력들과 원주민들 간의 갈등이 마치 석유가 풍부한 중동 국가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실제로 듄의 많은 설정들은 아랍의 문화에 기인해 있고 아라비아 반도는 석유 이전에도 중요한 자원의 무역로였죠. 그 자원이 바로 스파이스였고요. 듄 특유의 미래와 고대가 뒤섞인 분위기가 가득한 점도 아라키스 행성의 특징인데요. 아라키스의 도시 아라킨을 표현함에 있어서 제작 디자이너인 파트리스 베르메트는 최첨단의 미래 기술을 상상하기보다 이집트와 아즈텍의 피라미드와 같은 고대 건축 양식을 되짚어 영감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기계와 인공지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인류의 미래를 그리는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스파이스 생산을 위해 행성의 가혹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설정 때문일 겁니다. 아라킨의 주요 건물들은 피라미드, 그 중에서도 아랍 문명의 기원인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를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사실 드니 빌레브 감독의 또 다른 SF 영화인 블레이드 러너 2049의 타이렐 코퍼레이션 본사 건물에도 사용되었는데요. 타이렐 본사의 지구라트 영상이 주변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스케일과 정보가 가득해 보이는 패턴으로 권력과 지배력을 표현했다면 듄에서의 지구라트 영상은 주변 산의 형상을 모방하며 척박한 환경으로부터 거주자들을 보호하고 또 자연의 일부로서 적응시키겠다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아라킨의 건물들은 엄청나게 두껍고 밀도가 높아 보이는 벽들로 둘러싸여 있고 외형의 각도, 부피감, 내부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내비치는 형태는 마치 벙커처럼 보입니다. 채광은 칼라단의 넓은 창호보다는 훨씬 작고 깊은 형태로 간접광과 산란광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망이란 기능은 배제된 형태의 오프닝입니다. 듄에는 세계의 주요 가문 이외에도 프레멘이라는 아라키스 사막의 원주민들이 큰 비중으로 다뤄집니다. 아트레이데스 가문 출신의 주인공 폴이 속하게 되는 그룹이기도 하죠. 프레멘은 사막 민족으로 시리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활동했던 베두인, 그 중에서도 나바테아를 모티브로 합니다. 나바테아인들은 아라비아 반도 출신의 유목민들로 기원전 4세기경부터 스파이스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현재 요르단에 속하는 페트라 지역의 고대 도시인 페트라를 건립한 민족입니다. 바위를 뜻하는 단어 페트라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도시는 요르단의 바위산을 깎아 만든 암벽 도시인데요. 작품 속 프레멘들이 사는 도시와 건축은 이 페트라에서 차용한 것이 많습니다. 절벽을 그대로 파고 들어간 건물의 입구나
태양과 정렬된 형태로 계급을 내어 빛을 끌어들이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페트라는 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고대 페트라처럼 프레멘들은 산악 지형을 자연의 장벽으로 활용해 적과 가혹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건물들을 짓습니다. 영화 중반부에 등장하는 에컬로지컬 테스팅 스테이션 역시 그러한 형태입니다. 내부 재료를 보면 흙다짐 공법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건조하고 뜨거운 기후에 지구 전 지역에서 고대로부터 사용되던 공법이기 때문에 차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 채집을 위해 침략한 외부인들과는 대비되는 환경과 공생하는 프레멘의 문화를 표현하기 위해 작가는 자연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특징을 모방하기도 했습니다. 프레멘의 스틸 스토어와 스틸 텐트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하는 동시에 배출된 모든 형태의 수분을 수집하고 여과하여 재사용하도록 하는데요. 이러한 특성은 사막의 생물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깨비 도마뱀이라고도 알려진 오스트레일리안 토니 데드 리자드는 피부의 수로와 같은 수분 공급망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의 수분을 입 쪽으로 모아 섭취하는데요. 스틸스토의 작동 원리와 매우 유사하죠. 아라키스 사막에 적응한 가상의 종인 사막쥐는 실제로 존재할 법한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조하고 뜨거운 기후에 적응한 생물들의 특징을 이 가상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열을 빠르게 배출하기 위해서는 넓은 표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팔다리는 길어지고 피부는 골격의 부피 대비 최대한 넓게 펼쳐집니다. 주인공 폴을 연기하는 배우 티모시 살라메의 외모 역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연일까요? 설정상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기온이 낮은 기에디 프라임에 살고 있는 폴의 대척점이 블라디미르 하코넨이 몸을 기괴하리만큼 크게 부풀리고 있는 모습은 어떤 상징성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프레멘의 건축물 중에는 사막쥐의 귀 형태를 차용한 윈드트랩이라는 시설도 있는데요. 이 시설에는 또 다른 실제 모델이 있습니다. 실제 사막 지역의 전통 건축에서 발견되는 바젤, 영문명 윈드캐쳐가 그 모델입니다. 윈드캐쳐는 사막의 모래바람의 유입 압력과 온도차에 의한 부력을 이용해 실내 공간을 냉방시키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전통 건축 기술입니다. 별도의 에너지 소모 없이 실내를 냉방시키는 동시에 바람과 함께 유입된 모래를 거르는 필터 효과까지도 가지고 있으니 모래 폭풍이 가득한 아라키스 행성에 잘 어울리는 모델을 차용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영화 듄에 숨겨진 여러가지 기원과 모티브들을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가상의 작품을 분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많은 창조적 작업들은 이와 유사한 작업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상관관계들을 분석하고 역사적으로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또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되짚어가며 새로운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곧 개봉할 듄 파트 2에서도 멋진 볼거리들이 가득할 텐데요. 거기는 또 어떤 기원과 모티브들이 숨어 있을지 유추해보는 시각으로도 영화를 한번 즐겨보세요.